안녕하십니까. 해커스 자격증 2022년 전기기사 필기 합격 전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들의 큰 계획 중에 하나가 자격증 취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 또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를 따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격증을 취득한다. 아무런 어떤 목적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 봅니다. 그때 나는 정기직 공무원에 응시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 나는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 또는 전기시설 과장 또는 전기과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자격증을 딴다. 또는 이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 이런 어떤 목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정기직 공무원의 경우 대략 3에서 5% 정도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기업 취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산점, 이게 얼마나 될 것이냐, 차라리 그 가산점을 받느니 또는 그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전기자격증 취득에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느니 나는 그냥 본 시험에, 본 준비 과정으로 그걸 커버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제가 과거에 공무원 쪽에서, 전기직 공무원 쪽에서 수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또 시험 보고 오게 되면 같이 조촐한 회식 자리를 마련해서 어떤 합격하는데 어떤 게 좋았는지 또는 합격을 못한 친구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등의 어떤 얘기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이야기 또는 제가 이렇게 그 학생들을 봤을 때 나타나는 어떤 특성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가산점이 없이는 합격하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미 5%에 만약 가산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100점 만점에서 5점은 확보하고 들어간 친구들, 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가산점이 없는 0점에서 시작하는 친구들, 요 사이에 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통상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깝게 떨어진 친구들이 1점 차이로 떨어졌다, 2점 차이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1점 차이, 2점 차이로 떨어진 그 친구들이 자격증 없는 상태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자격증이 있었으면 어떻을까요? 당연히 합격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산점이라는 것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어떤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산점을 제공하는 또는 가산점을 주는 어떤 좋은 회사든 시험 응시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꼭 자격증을 취득하신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해드린다라는 겁니다. 아주 강력히 권해드려요. 절대로 없어도 되겠지, 이것보다는 난 취득하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과장 또는 시설과장,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업체 부분에서는 전기자격증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느냐, 얘는 전기의 기본 소양 또는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구나,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가르치게 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친구들한테 어떤 실무적인 일을 가르치게 되면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또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또는 이와 같은 어떤 전기과장 또는 시설과장이든 간에 전기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전기자격증이 있어야 선임이 가능하고 선임이 가능해야 권한이 부여돼서 그 사람이 일을 치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법으로 보호받는 자격증이다라는 거죠. 사실 모든 자격증은 그 분야에서 법으로 어느 정도는 다 보호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많이 다루고, 그렇죠? 그리고 오랫동안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 직장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분야가 이 전기 분야고, 그 전기 분야는 더군다나 사람의 생명과 재산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기과장, 시설과장,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는 전기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을 당연히 없는 친구들보다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기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각자 개개인의 어떤 목적에 어떤 부합하는 또는 목적에 어떤 이룰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자격증이 될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해 주시고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르고자 하는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의 경우 2022년도에 시험 일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또 신경 써서 봐주셔야 돼요. 이 시험 일정은 2021년도 11월 30일 날 공고가 돼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디테일한 날짜는요, 여러분들이 큐넷 사이트라든지 자격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1년에 총 시험은 4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기사, 공사. 우리가 이제 통상 기사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공사라고 하는 것은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 산업기사를 나타낸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기사는 1회, 2회, 3회에 진행을 합니다. 4회차에는 시험이 없어요. 그 다음 공사는 1회, 2회 진행하고 3회차엔 진행하지 않고 4회차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2022년도에 쌍기사가 되겠다, 자격증을 2개를 다 취득을 하겠다 라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각자 개개인의 어떤 여건이나 준비된 사항에 따라서 적당한 또는 맞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1회차 때 만약에 시험에 응시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합격할 수가 없었다. 근데 2회차에 보려고 했는데 2회차에는 또 다른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회차에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지 그와 같은 계획도 여러분들이 잘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험에서 당연히 필기시험이 있고 실기시험이 있게 됩니다. 그때 필기시험의 경우 공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월만 기재를 해 주었는데요. 1회는 3월, 2회는 4월, 3회는 7월에, 4회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 실기시험은 대략 필기시험이 끝난 다음에 6주 정도의 텀을 두고 실기시험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5주 만에 시험 진행할 때도 있고 7주 만에 시험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는 6주 정도 텀을 두고 진행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금 보시게 되면 필기시험에 보시면 PBT, PBT, CBT, CBT라는 얘기가 지금 기재가 돼 있죠. 보시게 되면은 CBT, PBT 간단하게 지금 설정을 했는데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표현돼서 컴퓨터 기반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험을 치른다라는 얘기고요. 페이퍼, 그죠?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하게 되면 용지 기반 테스트다라는 거예요. 종이를 이용해서 시험을 치른다. 그래서 기존의 OMR 카드라고 해서 우리가 시험지 놓고 오른쪽 한쪽에 이제 컴퓨터용 수상 사인펜을 가지고 답안을 체크해서 그래서 그 답안 체크된 답안지를 제출하면 그 답안지를 가지고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그와 같은 시험으로 지금 계속 치르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PBT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PBT 형태에서 무엇으로? CBT 형태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4월은 이제 기존의 시험 방식대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7월과 9월, 10월에 진행되는 건 이제 새로운 패턴, 컴퓨터를 이용한 패턴으로 시험을 진행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서술형 또는 단답형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기존에도 우리가 펜을 다 쓰고요, 그죠? 그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 그걸 그대로 유지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사시험이 있고 산업기사시험이 있는데 둘 다 이렇게 진행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산업기사의 경우는
1회에서 4회 모두 다 CBT로 진행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컴퓨터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럼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뭐 굉장히 좀 두려워지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소하니까 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고민이 생기신다면 되도록이면 1회, 2회 때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1회, 2회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3회 또는 4회 때 시험을 응시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CBT도 한번 응시를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CBT가 더 편했었다라고도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뭐 겁을 내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CBT니까 컴퓨터를 그냥 이용해서 시험 본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어떤 특성은 또 뒤쪽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험 일정은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건 전기기사에서 또는 전기공사기사 쪽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전기산업기사 및 전기공사산업기사는 이미 CBT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은 다 진행을 CBT로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시 자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차이점은요, 전기기사는 대졸자,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그 다음에 전기산업기사는 전문대 졸업자, 졸업 예정자의 경우 응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전문대 졸업자가 전기기사를 응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 졸업자 같은 경우는 전기산업기사도 응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대학 졸업자 또는 대졸자는 몇 년간요? 4년간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전문대 졸업자는 2년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취업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약간의 유예를 줘서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아직 졸업은 하지 않았지만 4학년에 재학 중이다. 2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래서 4학년에 재학 중이다라고 하게 되면 졸업 예정자로서 전기기사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뭐 2학년 재학 중이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전기산업기사 자격을 시험 자격을 이제 부여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아래 쭉 얘기가 나와요. 쭉 나오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요. 4년 공부했으면 전기기사, 2년 공부했으면 전기산업기사, 4년 근무했으면 전기기사, 2년 근무했으면 전기산업기사를 응시할 수 있게 한다. 또는 응시 자격 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대학이나 뭐 이와 같은 교육기관이 아닌 뭐 이미의 어떤 직업훈련 뭐 학교, 그다음 직업훈련 학원 이와 같은 형태에서 소정의 기간을 채운다면 응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4년, 2년 뭐 이런 형태로요. 보시다시피 3년제 공부했죠. 그다음 실무경력 1년이 합치면 4년이 되는 거죠. 2년제 전문대졸 졸업하고 실무경력 2년 있으면 결국 또 4년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4년 했으면 전기기사, 2년 했으면 전기산업기사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봐주시면 되겠고, 뭐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혹 질문 나오는 게 이제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기능사 자격증이 있게 되면은 1년을 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수월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3년이라는 실무 경력이 있을 때 합치면 결국 4년 되는 거죠. 기능사 자격증이 있고 실무 경력 1년 합치면 결국에 얼마요? 2년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최근에 이제 전기 자격증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응시를 합니다. 아무래도 취업이 그다지 쉽지가 않고, 그 다음 다른 어떤 분야들은 정년이 상대적으로 짧아요. 또 정년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이어갈 수 있는 직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최근 5개년 동안 어떤 데이터를, 발표된 데이터를 어떤 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응시 인원수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큐넷 이쪽 부분을 누가요? 전기 쪽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먹여 살리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데이터는 대략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이거 전기 기사의 데이터고요. 산업기사 또 데이터가 따로 또 있겠죠. 그냥 기능사 쪽도 있을 거고 추후에 또 공부 더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또 자격증 레벨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 기능장, 기술사까지 쭉 도합 합치게 되면 엄청난 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점점 전기 쪽에 이제 들어오시는 전기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신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우상향인 거죠. 참고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응시 인원 및 합격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합격률이 필기시험의 경우는 비슷해요. 23.5%, 25.1%, 그죠? 27.4%, 29.1%, 28.3%. 대략 한 30% 정도 선을 약간 못 미치는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합격 프로테지가 해마다 큰 변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아시다시피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 합격하신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다시 또 치러지는 2차 시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필기시험을 잘 합격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기회를 주게 돼요. 합격을 하게 되면, 필기시험 합격하게 되면 2년 동안 기회를 주게 되는데, 2년이면 대략 한 6번 정도 통상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6번 안에 이제 실기시험을 합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합격을 했어요. 필기시험을. 2018년도 합격률이 14.3%. 그러니까 100명 시험 보면은 한 14명 정도 붙는 거예요. 15등 정도까지. 그죠? 근데 거기에 못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2019년도엔 어떻게 해요? 100명 중에 40등까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던 거죠. 그럼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합격해서 딱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필기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대략 한 30% 조금 못 미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100명 중에서 내가 30등 안에 들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00명이 응시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명이 다 오진 않아요. 특히나 이제 시험 회차별로 보게 되면 1회차 시험은 상당히 참여율이 높아요. 근데 2회차나 3회차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응시하러 가보게 되면은 빈자리가 곳곳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한 10명, 20명 정도는 허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필기 응시가 2016년도부터 보시게 되면 쭉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56,000명이 시험 응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15,970명이 필기시험 합격을 했다.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2020년도에 같은 경우 필기시험이 28.3%의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점점 응시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전기 자격증을 이제 응시한다라고 했을 때 필기시험의 경우 이제 어떤 과목을 공부하게 되느냐?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이렇게 총 5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때 이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셨을 때 받아들게 되는 그 시험지에 나와 있는 과목 순서로 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 21번부터 40번, 41번부터 60번, 다음 61번부터 80번, 8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5과목이 될 것이고요. 근데 난 만약에 전기기사가 아니고 전기산업기사 시험을 응시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회로 이론만 보게 됩니다. 즉 제어공학 부분은 전기기사 파트에서만 진행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고요. 각각 20문제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 사지, 특일형이다, 사지선다형이다라고 통상 표현을 하죠. 4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정답을 찾아내는 형태가 될 것이고, 통상 과목당 30분, 그렇죠? 형태로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 돼야 돼요, 최소. 40점 미만이 되면은 이제 과락이라고 해서 아무리 합격 점수를 넘었다 하더라도 합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과목 모두 최소 4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40점 이상을 맞으면 될 거냐? 그게 아니라 과목당 40점 이상 총 합은 평균 60점 이상이 돼줘야 된다는 것. 그거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만약에 몇 개로 따지게 되면 과목당 8개 이상은 맞아야 돼요. 만약에 한 과목이라도 7개를 맞게 되면 그건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과목 구분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큰 차이점은 요거.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은 전기기사. 그 다음에 회로 이론만 보게 되면 전기산업기사.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CBT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 CBT 형태가 2021년도에 진행을 할 때, 수업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또 질문도 좀 주셨었는데, 다수의 학원, 다수의 강사, 또 다수의 어떤 분위기가 2022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1회부터 다 CBT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 11월 30일 공고된 내용에 따르게 되면은 기사 종목은 전기기사 한 3회, 공사기사 한 4회부터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1, 2회는 이제 PBT로 진행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기사는 1회에서 4회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국가기술 자격 CBT 필기시험 문제 및 답안은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딱 가시게 되면은 모니터에 문제가 뜨고 모니터에 답안지가 있어요. 문제지를 보고 답안지에 마우스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죠. 그다음 다 체크가 됐고 시험 시간이 이제 마감이 되면 마감되기 전에 답안지 제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몸만 나오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기억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내가 어떤 문제 맞췄고 어떤 문제 틀렸고도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금 비공개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주시고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CBT의 경우는 시험일이 다 다릅니다. 문제도 다를 걸로 보입니다. 또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PBT, 종이를 가지고 OMR 카드를 가지고 시험을 응시할 때에는 하루에 같은 시간에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같이 시험을 봤죠. 그리고 같은 시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CBT의 경우는 한 일주일 또는 한 10일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째 날 시험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일째,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날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첫째 날 시험을 보는다라고 했을 때 그 첫째 날에서도 시간대별로 또 응시하는 게 달라져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컴퓨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그 도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 도구 때문에 장소의 한정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첫째 날 시험 보는 사람하고 마지막 날 시험 보는 사람하고 문제가 같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또 첫째 날 시험 보는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시간에 보는 사람과 마지막 시간에 보는 사람과 문제가 또 같아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다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은행 방식, 이건 기존의 PBT에서도 마찬가지고 CBT로 아마 변경이 되어 똑같이 문제 은행 방식에서 무작위 추출로 설정이 될 겁니다. 그때 당연히 난이도 조정은 해서 너무 어려운 문제는 조금 집어넣고, 그죠? 쉬운 문제로 다소 집어넣어서 응시하게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좀 듭니다. 이때 요 CBT로 진행을 하게 된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CBT로 시험을 봐봤었거든요. 근데
전 나름대로는 CBT가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PBT 같은 경우는 종이에다 OMR 카드에다 컴퓨터용 수정 사인펜으로 막 색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빠진 게 어디 있느냐, 또 밀리진 않았을까, 뭐 이런 등등을 막 찾았다 보면은 불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소비가 되는데 CBT는 그런 걸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 푸는데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CBT 화면 예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큐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한쪽에 샘플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 화면에 큐넷에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연습을 하시거나 대략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다른 뭐 어떤 디테일한 건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전체 문제가 몇 문제, 안 푼 문제가 몇 문제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1번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이 예를 들어 뭐 1번이었다. 그러면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다 딱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문제 5문제, 안 푼 문제는 이제 몇 문제가 됩니까? 4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를 풀었어. 3번 문제가 4번이었어. 2번 문제는 안 풀었는데. 그러면 그래도 마찬가지로 전체 문제 5개, 안 푼 문제는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실수를 좀 덜하기 위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문제 또는 쉬운 문제 위주로 빨리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안 푼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 문제들을 다 뛰어넘어서 100번까지 딱 간 다음 여기를 딱 보면은 아, 내가 지금 몇 문제를 안 풀었구나. 그러면 그 몇 문제 안 풀었구나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네. 이제 요 아래 보시게 되면 안 푼 문제란 또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딱 누르게 되면은 가운데 이제 그 안 푼 문제 번호들이 쭉 떠요. 그럼 그 안 푼 문제 번호를 클릭했을 때 그 문제로 화면이 변화가 됩니다. 그럼 그 문제 딱 풀고 다시 또 체크해주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실수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느냐. 또 어떤 분들 야 우리 전기 쪽은 계산 문제 많은데 계산 문제는 뭐 어디다 푸냐. 예. 가셔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종이를 감독관이 나눠주시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종이에다가 계산을 하시면 될 것이고 계산 과정에 해당하는 형태에서 답이 이제 나오죠. 그 답을 체크해서 또 여기다가 기재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제 경험에 따르면 그 계산했었던 종이는 퇴실하실 때 반드시 반납하시고 나오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쓰지는 않으실 텐데 여기 이제 계산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혹시 두고 가신 분들은 못 가져가신 분들은 기존에 이제 PBT 시험에서는 계산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이제 허락해주지 않는 이상 원래 규정상 안 돼요. 예. 감독관이 만약에 조금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풀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계산기 참 잠깐 빌려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원래 규정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기 없어하고 떨어지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상쇄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공학용 계산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계산 어떤 툴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기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다 풀게 되면 이제 답안 제출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답안 제출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답안지가 제출이 되는 거죠. 그때 답안 제출 버튼을 제 기억에 한번 눌렀더니 다시 한번 또 물어봐요. 정말 답안 제출을 할 거냐? 이번에 답안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수정이 안 된다. 또 한번 딱 누르면 답안 제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에는 CBT가 더 시험 응시하기엔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닥치게 되면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